너무 적나라한 혹은 민낯을 보여주는 거죠. 돈을 잃거나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십사라 공시가 조작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야 당할 확률을 낮출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면 내가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몰라요. 오늘은 모르면 당하고 알면 돈 되는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에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와이스트릿이라는 뉴미디어 매체를 이끌고 있고요. 또 현재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라디오를 또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그 직전에는 뭐 머니투데이 방송을 비롯해서 경제 기자로 한 10여 년 또 활동을 했고요. 네.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뭐 라디오나 유튜브나 또 이렇게 또 책도 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 네. 제가 오늘 이 책 소개를 좀 해주시려고 나오셨잖아요. 네네네네. 그 주식시장이 예. 2,600을 넘어섰고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전문가분들 많이 만나고 그러시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거 전망할 능력은 안 되고요. 그래서 항상 전문가들한테 저도 어깨너머로 배우려고 많이 듣는데 진짜 중요한 건 것 같아요. 항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안 보이고 모르겠고 헷갈려요. 네. 근데 누구든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네. 그 선물하는 분들, 해외 선물하는 분들 그거 맞히는 게임을 하시는 거고. 근데 한 달 뒤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어렵죠. 근데 한 1년 뒤는 어떻게 될지 더 시계열을 늘려서 10년 뒤는 어떻게 될지는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는지 하강 국면에 있는지 정도는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시고 하면은 아시잖아요. 네. 지금 또 물가가 또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국면인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국면인지는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 후자죠. 그러면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고 있고 반도체 경기도 그러하고 그러면서 작년 10월에 2150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2650까지 빠르게 또 반등을 했고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죠. 근데 또 여기서부터 항상 그럼 2600 전으로 막 조정도 받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과연 3000을 갈까? 3300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렵죠. 근데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시계열을 길게 놓고 보면 그래도 2022년, 23년에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뭐 1%대밖에 안 될 거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2%대로 그래도 뭔가 도토리 키재기지만 조금은 올라서고 그 중에서도 수출 경기는 또 회복될 수 있고 전체 경제 성장률은 뭐 드라마틱하게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상장 기업들 또 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우량한 기업들은 또 10%, 20% 성장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고 어닝 쇼크를 엄청나게 기록했던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다시 바닥을 다지고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여기서부터 본다면 그래도 희망적이다.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거는 내일의 주가, 다음 달의 주가가 아니라 한 1, 2년? 왜냐면 주식 투자를 원투데이 하고 끝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되게 그 전문가 아닙니다. 이런 거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굉장히 모릅니다. 인사이트 있는 말씀 같으신데요. 그러면 한 1, 2년 후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좋아 보이시는 뭐 섹터나 그 개별 종목까지는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 반도체 산업을 빼놓고는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수출 1위 품목이기도 하고 시가총액 상위를 대부분 반도체가 차지하기도 하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뭐 25%. 오늘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오늘 못 봤는데 더 열심히 보시는데. 소부장들 엄청 올랐어요. 맞아요. 근데 그 반도체를 빼놓고는 사실 코스피에 투자하건 코스닥에 투자하건 뭐 시장을 따라가거나 시장을 앞서가거나 그럴 수가 없어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은 최악을 벗어난 국면이기 때문에 근데 또 다시 아까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서 보면은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하이닉스도 막 11만 원, 12만 원까지 올라가고 막 7만 7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그럼 보면 단기간에 한 50%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을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지? 이제 팔아야 되나? 여기서 더 사도 되나? 헷갈리죠. 맞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 사이클의 길이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이클의 길이.
근데 지금은 정말 최악으로 갔다가 반등하는 초입 국면이잖아요. 근데 뭐든지 턴어라운드 할 때 그 초입 국면에서 주가는 스프링처럼 제일 많이 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빠르게 올라온 거고 그 지점에 기다리는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스프링이 끝난 거냐? 반등이 끝난 거냐? 이거는 아니잖아요. 네. 다시 또 만약에 좋은 사이클이 돌아온다면 이거는 뭐 그냥 6개월짜리 짧은 사이클이 아니라 최소한 뭐 1년 반 그렇죠, 이상도 갈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조선 산업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조선 좋죠. 네. 조선도 사실은 작년부터 수주 장고 엄청나게 좋았었는데 그게 과연 실적으로 잘 이어질까? 적자 수주 아닐까? 내년에도 또 수주가 이어질까? 이게 실적으로 나오려면 한 2년은 걸리는데 그게 수주가 그 실적으로 찍히는 지점에도 실적도 좋고 그때도 또 수주가 좋을까 의심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게 이제 돌아서고 있고 이제 수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실적으로 하나둘씩 보여주는 국면. 네. 근데 또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그 전에 빠르게 올랐습니다. 네. 대부분 조선주도 50%씩 지금 많이 올랐죠. 올랐죠. 근데 이제 그렇게 좋아지는 섹터들은 분명히 있고 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이제 고민이 되는 건 내수 쪽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수출은 확실히 돌아섰는데 내수에 투자하신 분도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내수 관련주가 하나 있는데 그러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뭐 백화점, 이마트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유통 쪽은 아니고 아니고, 그건 아예 성장이 없으니까 별로 저는 좋아하지를 않고 그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문제여서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수출을 하는 과거의 내수주인데 수출을 하는 약간 그런 쪽으로 더 이제 활로를 찾아서 봐야 되는 거죠. 네. 어줍지 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요즘에 어제 그저께부터인가 조금 백화점주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수가 조금 반응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찔끔이라서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성장주에 투자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안 좋은데 개선될 때 주가는 튀어오를 수는 있지만 이게 갇혀져 있는 시장에서 이만큼 응축됐다가 이만큼 회복되는 것과 아예 열려 있는 시장에서 기업이 성장하는 거는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2차 전지 관련주로 보고 있잖아요. 그거는 없던 세상이었고 없던 기술이었고 없던 산업이었는데 열리는 거고 그게 내수도 아니고 글로벌리하게 열려버리고 그리고 또 글로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텐셜이 끝도 없이 터지는 거잖아요. 뭐 밸류에이션 논란은 있지만 솔직히 뭐 그런 거 PER 30배, 50배 싸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고 막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예전 아주 오래전 가치 투자자들 스타일로 저 PBR, 저 PER만 보고 이렇게 있다가는 이제 여기서 요거 먹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것만 반복해서 슈퍼개미가 되신 분들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사실 조금 더 쉽게 트렌드에 올라타서 길게 가시기에는 그런 성장주가 차라리 더 낫죠. 물론 그게 더 어렵기는 합니다. 예. 크게 세 가지를 꼽자면 반도체, 조선, 뭐 2차 전지 정도. 그렇죠. 근데 다만 이게 주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길게 보고 네네. 산업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그렇죠. 우선은 그래서 산업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기업을 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바텀업 탑다운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가치 투자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도 가치 투자자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저희가 이제 와이스트리 모토가 가치 투자, 가치 구독이에요. 이게 뭐냐면 투자는 가치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구독도 한 5번이건 10번이건 보고 구독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때 구독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가치에 구독하자 이게 아니라 가치 투자처럼. 네. 10번을 보건 20번을 보건 그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구독을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짜증나게 저기 자꾸 이 피드에 뜨죠. 알고리즘에 뜨죠. 그럴 수는 있지만 구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채널이네. 그때 구독을 하시자라는 거고 투자도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가치 투자에도 잘못하면 함정에 많이 빠지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과거에는 그런 저 PBR, 저평가 주식을 샀을 때 이게 제 가치만 돌아와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근래 한 몇 년 동안은 성장주 쏠림 현상이 과거 한 1, 20년 전보다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IT 버블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성장주 쏠리면서 이게 특히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성장이 희소해진 시대 아닙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1, 2%밖에 성장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30% 성장하는 기업이야? 우와 몰려가는 거죠. 저성장이 원래 깔려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새로운 트렌드야? 빅 트렌드, 메가 트렌드야?
후아 가는 거죠. 맞아요. 야 PER 50배 상관없어, 100배 상관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또 양극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는 놈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때는 그런 걸 많이 부정을 했었고 그게 아니라 야 PER 30배가 말이 돼? 우리가 나스닥이야? PER 50배가 말이 돼? 네. 이랬었는데 사실은 그것만 고집했다가는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없고 와.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과연 지금 PER이 50배인데 내년에 실적이 2배 성장하면 PER은 그렇죠. 25배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진짜 성장이 보이는지 실적으로 이어질지를 각각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런 성장주뿐만이 아니라 균형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내에 가치주 성격의 안전 마진이 확실한 거 네. 혹은 배당주 같은 것도 같이 담아놓는 네. 그런 좀 밸런스 전략. 아이고 제가 괜히 주식 전문가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네. 설명을 또 못 하실 수 있는데 그 기자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시고 또 직접 투자도 하고 그러셔서 네. 그런 거 되게 일목요연하게 정말 고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설명만 잘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네. 미국 주식도 혹시 하시나요? 하죠. 그러세요. 미국 주식은 조금 편하게 혹시 편하죠. 예, 조금 예. 아니 근데 네. 저는 그 미국 주식을 하지만 네. 거의 사타 파르타는 안 해요. 음. 사타 파르타 해봐야 잘 되지도 않고 네. 밤에 잠을 자야죠. 음. 물론 이제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네. 증권사들이 주식 거래 가능 시간 쭉 늘리고 있죠. 맞아요. 많은 손님들을 유치하기 요즘에 위해서 다 뭐 오전 오후 다 되더라고요. 네, 수수료도 많이 얻기 위해서 뭐 조금 이따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저는 미국 주식은 이제 마음이 편하게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변질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애플이나 빅테크들이 다 하드캐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라든지 우리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거의 애플의 거의 한 절반은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차라리 그런 측면이 더 속편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미국 주식을 하는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그 중에서도 우리 처음 들어보는 기업들 막 러셀 2000에 있는데 물론 이제 러셀 2000이면 그나마 나은데 시가총액이 이제 몇천억 안 되는 것들. 미국에서 사실 시가총액 몇천억 원이면은 진짜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한 뭐 2, 300억 수준의 정말 미님 주식들인데 그걸 밤새서 하시는 분들. 근데 뭐 그분들이 공시를 보시겠어요? 뭐 재무제표를 보시겠어요? 근데 이게 코인인지 뭔지 막 이렇게 또 피곤하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거면 그냥 코스닥 하시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다시 미국 주식은 속편하려고 네. 투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지금 비중이 뭐 금액은 저는 별로 요즘 없으면요. 와이스트리트에 출자하느라고 한 전체 포트의 20% 정도는 해외 주식. 근데 그 절반은 뭐 증권사 랩 상품 금융 상품을 통한 간접 투자. 그 중에 절반은 이제 직접 투자인데 되게 오랫동안 갖고 있고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좀 뭐 빅테크는 큰 거 그렇죠. 가지고 계신 거. 네네네. 근데 뭐 웅이사님이 해외 주식 더 많이 네, 하시잖아요. 저도 ETF 미국 주식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 속편합니다. 네. 네. 책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또 흥미진진했습니다. 아유, 네, 이렇게 또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한번 책으로 들어가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주식 하시면서 네. 좀 속이 편하시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거에 좀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모르면 당하고 알면 돈 되는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인데 우선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시중에 이런 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책을 읽은 다음에 한편으로도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거 국내 주식 해도 되나? 불편하시죠. 이 개인 뭔가 이렇게 되게 익숙한 표현이긴 한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돈을 벌 수 있나? 장기 투자는 가능한 건가? 여러 가지 막 질문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고민에서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했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의도 업권이라고 하는 증권업계, 운용업계 이런 데서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너무 적나라한 혹은 민낯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어느 누구도 자기 화장 지운 민낯을 보여주기는 조금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걸 먼저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 바닥의 생리를 먼저 말해 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런 책 하나는 좀 있어야겠다. 그것도 네. 제가 10여 년간 취재해 왔던 이른바 경험과 실화를 바탕으로 쓴 거고 여기 책에 보면은 요 앞에 그 띠지가 있는데요. 그 네. 띠지를 벗겨내서 보면은 요 앞에 이거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네. 그러네요. 이 구둣발 밑에 개미가 있습니다. 밟히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개미가 이 구둣발에 밟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저도 네. 잘 모르고. 근데 대신에 돈을 잃거나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십사라는 마음이 좀 담겨 있어요.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본인의 이해관계랑 직결이 되어 있는데 네.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나한테 이해관계가 오고 가는지를 잘 모르세요. 네. 눈앞에 있는 숫자, 차트 이게 더 먼저 보이죠. 그래서 좀 그걸 알려드리려고 쓴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 네, 공시 있잖아요. 네. 공시 자료도 믿을 수 없다. 아, 그래서 이거 뭘 믿어야 되나? 그래서 혹시 그 부분 좀 우선 미리 말씀을 드릴게 제가 네. 불신을 조장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네.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네. 저는 진짜 현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현실을. 공시 혹시 네. 뭐 이제 당연히 투자자라면 공시를 보셔야 되는데 공시가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보통은 뭔가 필터링을 거쳐서 네. 공적으로 나온 거니까 네. 그렇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 공적인 건 맞는데 공적인 거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공시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이 공시를 내어주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조차도 이 공시의 진실성은 담보하지 않아요. 와. 이 공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실무자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수주를 했다, 계약을 했다. 근데 그게 매출액의 5%, 10% 넘어가면 의무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은 자, 거래소에 자기 공시 담당자가 있습니다. 네. 자기 회사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공시 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연락을 하죠. 그래서 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네. 우리 이런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제출을 하면은 공시 양식과 함께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해요. 네. 계약서면 계약서, 상대방 기업에 관한 정보, 뭐 사업자 등록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내요. 그러면 거래소에서는 그 서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약 맞네, 금액이 여기도 써 있네, 상대방 사업자가 누구네, 서류만 보는 거예요? 서류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전자공시에 딱 올리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근데 한국거래소 담당자가 과연 웅달 책방하고 Y스트릿이 1조 원짜리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Y스트릿이 공시를 해요. 네. 그럼 웅달 책방에 전화를 해서 웅 이사님 1조 원 거래가 맞나요? 네. 그쪽 계약서도 혹시 크로스 체크해야 되니까 보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할까요? 현실적으로 안 되겠네요. 안 돼요. 근데 그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회사예요. 그럼 그거는 당일에 바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잠자고 있는 시간인데 네. 전화, 팩스 돌려서 인터넷, 이메일 할까요? 그렇구나. 안 합니다. 심지어 그게 조작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더더욱이 한국거래소나 금융당국에서도 그 진실성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신뢰의 영역이에요. 신뢰의 영역. 와. 신뢰의 영역이고 그 하나하나 다 팩트를 체크하고 크로스 체크하다 보면은 이거는 공시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적시성이 떨어지는 거죠. 오늘 바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걸리는 거죠. 네. 그럼 그 시장에 소문이 다 나겠죠. 그럼 또 안 되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적시성 그리고 그냥 객관성과 타당한 근거 자료만 바탕으로 보십시오라고 띄워 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공시가 조작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담당자는 그 공시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어떤 회사가 태국에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 복사용지 만드는 회사에다가 마스크를 1조 원어치 수출한다. 네. 공시를 했어요. 바로 그냥 주가 급등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허위였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갔죠. 보도가 나가고 막 주가 급등하고 근데 마침 그 회사가 한국에 사무소가 있는 거죠. 한국 지사 같은 거. 거기서 뭐지? 우리 태국 본사가 1조 원대 마스크를 한국에서 사간다고? 바로 그냥 아니라고. 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회사에다 공지를 띄운 거예요. 최근에 어디 관련해서 우리 회사는 그런 1조 원의 뭐 마스크 수입 계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다시 폭락을 하고 이거 뭐야? 이렇게 됐는데 이 회사에서 그 공시를 한 담당자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그 회사랑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왔다 갔다 온 거 맞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수출 계약이라는 게 그 현지 사무소나 현지 법인이 있지 않고서는 대부분 브로커를 낍니다. 네. 근데 아마 이거는 브로커의 장난이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 후에 이제 법적인 대응을 나서겠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었는데 그 브로커는 누군가를 끼고 주가 찍으려고. 그랬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브로커를 믿고 브로커가 태국의 기업이 수입을 한다라고 하니 네. 1조 원대 계약을 맺자라고 한 건데 그래서 누가 장난을 쳤는지는 뭐 나중에 법적으로 가려지겠습니다만 다시 아까 이야기로 들어와서 보면은 공시라는 게 절대로 진실성을 담보해주지 않는다. 공시만 보고 1조 원 수출이면 얼마야? 그 이익률만 해도 이 회사의 거의 뭐 1년치 매출보다 큰 건데 1년치 이익보다 큰 건데 막 이렇게 되잖아요. 몇 년치 이익인데 상한가에 달아도 사야죠. 사실 그게 그렇죠. 맞다라면. 근데 그걸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그 돈을 누가 물어주겠습니까? 보호를 못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책에서 지적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뭔가 그렇게 허위를 네. 신고했을 때, 네. 공시를 했을 때 보니까 처벌이 되게 약하더라고요. 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공시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데 사실 자본시장법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자를 잡아내는 것 특히 어려운 게 뭐냐면 미공개 정보 이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카더라를 듣거나 아니면 내부자에게 야 우리 회사 이번에 1조 원짜리 아니 몇 천억짜리 어디랑 수출 계약 맺을 거야. 내일 모레 공시 나와. 그래서 미리 사놓은 사람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찝어내야 하고 법정에 세우잖아요. 그럼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근데 그 증거가 어디 남아 있을까요? 회사에 다 있지. 아니죠. 네, 그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없어요, 아예. 녹음이 되었거나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으면 그나마 증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텔레그램 비밀방은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서버 어디 안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도 가능하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웅이사님이랑 저랑 통화를 한 거예요. 네. 웅이사님이 이대호 대표님 저희 이번에 1조 원짜리 수주 계약 나와요. 주식 좀 사시면 재미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 20% 뽀찌 떼드릴게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통화 기록이 있죠. 저희가 7월 14일에 찍고 있는데 네. 7월 14일 오후 5시 25분에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뭐야 그 다음날 주식을 한 100만 주를 샀네. 기소를 합니다. 네, 법원으로 가요. 근데 아니다 나는 그때 웅이사님하고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그 얘기한 거다. 네. 아니 어떻게 통화 기록만 가지고 그렇죠. 넘겨짚어서 나를 기소를 하고 유죄를 만들 수가 있느냐 너무 억울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증거 불충분 네.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참 그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난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도 그렇고 그 검찰에서도 그렇고 되게 이거를 어려워해요. 분명히 뭐 있는데 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미공개 이용 행위를 처벌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또 막 몇백 개, 몇천 개인데 그럼요. 그걸 인력을 어떻게 배분할 수도 없는 거.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다 하나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그 공매도 네. 되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매도가 정답을 알고 푸는 아. 시험 문제다. 그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미공개 이용 행위를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좋은 방향이죠. 수주라든지 뭐 계약 아니면 실적이 엄청나게 나온다라든지 좋은 공시 뉴스 띄우기 전에 네. 뭐 특허 취득 전에 이런 거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공매도는 그 반대 방향이잖아요. 네. 뭔가 안 좋은 이슈가 나타나기 전에 그거를 취득하고 공매도를 치는 그게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유상증자 같은 거. 유상증자는 이 회사가 자금을 추가로 조달을 하는 거고 그만큼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악재죠. 그렇죠. 근데 그 정보를 미리 안다면 미리 공매도를 쳐 놓는 거죠. 그러면 유상증자가 공시가 됐을 때 떨어지니 그때 사서 갚는 거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도는 그래서 뒤늦게 좀 개편이 됐는데요. 공매도를 그 전에 한 사람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가 없게 그렇게 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 유상증자에 참여 안 해도 돼요.
그냥 시장에서 떨어진 주식 사서 갚으면 돼요. 네. 그 이 사람들이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발라내서 처벌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죠. 어렵죠.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블록딜 같은 케이스에 이런 미공개 정보가 많이 악용이 되는데 블록딜이 뭐냐면 많은 주식, 대량의 주식을 한꺼번에 팔 때 장중에 팔면은 주가에 너무 영향을 미치잖아요. 장중에 다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도매로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00억 원어치 주식을 처분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알아봐 달라. 중개인. 그 중개인은 곧 증권사죠. 증권사에서 그걸 알아봐 주는 겁니다. 지금 저기 이대호 대표가 갖고 있는 옹달 책방 주식 300만 주, 한 300억 원어치를 팔아야 되는데 이제 전화를 돌리는 겁니다.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나 큰손 투자자들한테 지금 여기 주식 300억 원어치 나왔는데 혹시 사실 수 있나요? 얼마치 원하세요? 저는 한 30억이요. 저는 한 50억이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전화를 받은 사람만 해도 수십 명에 달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저 회사 블록딜 한다는데요? 저기 한 이틀 후에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다 300억 못 찾은 것 같아요. 10% 할인한다는데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할인을 하죠. 음. 왜냐하면 물량이 클수록 소화가 안 되니까 최소한 3%에서 많게는 10% 이상도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 할인을 해서 대규모 물량이 풀려요. 그럼 당연히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미리 공매도를 하는 거죠. 야, 저기 블록딜한데 공매도 좀 해놓자.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정답을 알고 시험을 푸는 행위라고 표현을 했죠.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 책에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지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냥 여기 구두발 밑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여의도 분들이 들으면 불편해하실 텐데.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불편하시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책이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다루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알아야만 뭔가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뭐를 그걸 당하더라도 알고 당해야 오그라질러주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딱 그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뭐 당하면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알고 있어야 당할 확률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면 내가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조 원의 돈이 오가는 곳이 이 바닥이고 여기는 말 그대로 전쟁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머리에 쓰고 있는데 이게 밀짚 모자인지 철모인지 오토바이 헬멧인지 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어디 부딪혔을 때 내 머리가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정면으로 박치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각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딱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거짓말이 아니고 책을 한번 읽어서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극찬을 해주셔서. 그래서 투자 진짜 좀 큰 돈으로 하시면 하실수록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액도 많이 늘고 계시잖아요. 한번 좀 읽어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싶습니다.